뉴욕 증시가 대체로 상승하며 랠리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굵직한 재료들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랠리 기대감이 여전했고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까지 가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 서프라이즈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다우지수는 0.03% 내렸습니다. 반면 에너지주와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나스닥은 0.42%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재료 부재 속에 유로존 서비스업 지표 부진과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드라기 22총재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마이너스 예금 금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 지수 낙폭을 줄이는 데 힘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5%, 0.13% 하락했고 영국은 얼리 메이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부양책을 내놓았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강연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책위원회는 처음으로 현재 제로 수준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뉴욕주 연발검찰로부터 모기지 대출 합의안 불이행으로 제소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5.23%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미국의 1위 채권 보증업체인 MBIA가 수년간의 모기지 대출 채권 관련 법정 싸움을 마무리 짓고 170억 달러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도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인 벤 라이치스의 목표가 상향으로 2.38% 상승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핏은 이날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인생에서 최고의 놀라운 증시의 상승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다우지수가 15,000선 고지를 넘으며 이정표를 세운 것이 주류 자본의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버핏은 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끔찍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중 6개월 만에 하락했던 미국의 고용경기 선행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5일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4월 중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도 3.8%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게드 레바논 리서치 이사는 지수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용이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생산성은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전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내렸는데요.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S&P 500 지수 다시 최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4월 복합구매 관리자 지수가 15개월째 위축된 국면을 이어가면서 악재가 됐지만 후반 들어서 마리오 드라기 22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만 소폭 내리는 정도였는데요. 랠리 분위기는 여전한 가운데 22에 또 다른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호재가 됐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뉴욕장 마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뉴욕장 전반적인 상승이 좀 이어졌다. 우선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대형 이벤트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는 혼자 약보합과 거래가 마쳤고요. 나머지 4호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보다 5.07%, 0.7포인트, 0.03% 하락한 채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0.1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총재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마이너스 예금금리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우선은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수주일간 발표되는 유로존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좀 프리하자면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지난 2일이었죠. 0.25% 이렇게 좀 낮춘 바 있는데, 우선은 예금금리 마이너스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예금금리에 대한 예금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거의 확실시되게 좀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는 해봤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제가 봤을 땐 크게 갈 것으로 좀 되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은, 아무튼 금리의 인하 가능성 우선은 그전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 거의 정점을 찍는 분위기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봐야겠지만은 우선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또 호재가 있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이 모기지 대출 합의사항 이행을 위반령으로 좀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소에 대한 분위기만 있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까지는 취하지 않는 상태라서, 우선은 주가에는 크게 미친 영향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JP 모건 체이스, 작년이었죠. 작년 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은행, JP 모건 체이스, 또 시티그룹, 엘리파니언스의 5곳의 미국 대형 은행들이 어떤 모기지 대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데 좀 합의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구제 자금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연방 불법 모기지 대출 쪽으로 좀 했던 부분이 좀 연방 검찰로부터 좀 제소를 좀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우선은 이 부분이 주가 영향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 상승했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중 6개월 만에 하락했었던 고용경기 선행지표는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고용 관련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보다 0.1%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거 한 달 만에 반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전년 동월
오늘 대비해서 한 3.8%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으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좀 받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좀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좀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지표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중국의 4월 HSBC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네. 이제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의 경기를 보면 내수와 수출 이렇게 크게 양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51.1로 경기 확장 기준 50은 넘어섰지만 3월인 54.3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발표됐던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50.4를 기록했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50.6보다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낙폭은 현재 내수 쪽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수 경기는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주춤거리는 부분을 내수가 상쇄하는 이런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봐도 이 서비스업 고용지수의 세부 항목은 49.6으로 발표가 돼서 50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의 이런 부진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중국의 새 지도부에도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서비스업 PMI는 최근 창궐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일시적인 부진이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있었죠. 이런 내용 때문에 현재 경제학자와 시장 관계자들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이런 논란도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크게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쇼핑이나 외식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내용이 소비 경기에도 부진세를 줄 수 있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를 현재까지 잡지 못한 채 환자가 126명이나 발생했고 사망자도 26명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주택 양도 차익과세가 20% 적용이 되면서 베이징의 신축 주택 매매와 관련한 수치로 봐도 3월 대비 57%나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세금 부담 때문에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인데요. 이런 내용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현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경기가 수출의 바로미터라고 본다면 최근 수출의 신장세가 10% 전후 수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기업들의 수익 마진이 다소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는 요인으로 가져가면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종 인플루엔자를 빨리 중국 정부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소비 활성화,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반등 추세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조업 경기도 부진하고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인 서비스업도 주춤한 상황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카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가져가고 있죠. 예.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똑같은 7.5%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7.7% 경제 성장률 수치가 나왔는데요. 옛 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바보화 성장인 8%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현재까지 나온 그 기류를 볼 때 7.5% 이하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크게 꺼내지는 않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내수 부분과 수출이 조금 위축세로 들어가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7.7% 1분기 수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현재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7.5% 언저리 수준까지 간다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는 조금 더 그 속도감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로존 회원국인 슬로베니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로존 바깥에서는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슬로베니아는 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신청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현재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렌카 브라투세크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4월 30일 날 무디스가 슬로베니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BAA2에서 BA1으로 2단계나 하향을 했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등급 강등 요인은 현재 슬로베니아가 가지고 있는 은행권 부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3대 국영은행이 전체 부실 자산을 약 70억 유로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 뚜껑을 더 열어봐야 그 부실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은행의 부실 자산이 슬로베니아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슬로베니아 은행권 부실이 시장에서 진단했던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프로스 사태 때도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실 규모가 컸었죠. 네. 이 부실은 감추려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산인 70억 유로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3대 은행인 노바 르브란스카 방카와 노바 크레디트 방카 마리보, 아방카비바 3대 은행이 현재 부실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월 4일 날 국채 입찰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6%를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가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추구해낼지, 등급 하향으로 인한 투자 부적격으로 현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슬로베니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3대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일부는 이제
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부분의 일부는 은행권의 재자본화에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슬로베니아는 2007년도에 유로존에 편입이 됐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까지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아직도 높은 상태고 은행권의 부실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스페인이 극구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은행권의 부실을 치유하는 그 내용으로서 신청이 된 부분은 역시 구제금융을 통하면 긴축이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슬로베니아는 막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고심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주간별로의 업종과 테마 흐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신증권 조중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최고가 랠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내 증시는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코스피가 196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됐었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570선에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이제 그 상승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 홀로 이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전일 이제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을 하다가 이제 그 장중에 중국 서비스업 지수가 2년 내 가장 안 좋게 나오면서 그 기관이 빠르게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웨이는 578억 원 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282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73억 원 매수를 하면서 그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전일 특징주를 꼽자면 이제 그 4월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건설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 이제 많이 올랐던 통신주가 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조정 양상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는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건설, 조선, 화학 등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 업종별 트렌드는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상승한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소재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철강 금속이나 비금속 광물, 그리고 화학, 운송 장비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주로 통신주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많이 올랐던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낙폭 과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낙폭 과대가 이제 좀 심하다는 것에 따라서 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고요. 또 지금 ECB가 금리 인하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유동성 효과도 한몫을 하였고, 또 글로벌 이제 소재주들을 보면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차원으로 한국의 이제 소재주도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LGU 플러스가 그 저번 달 말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232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5% 정도 증가를 하는 그 깜짝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LGU 플러스는 한 달 새에 벌써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게 통신주 상승을 견인했다고 봅니다. 지금 통신주는 여러 가지 격포제를 맞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마케팅비 경쟁이 과도했는데 정부에서 그 보조금에 좀 강한 규제 역할을 들이대면서 그 비용 요인이 조금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LTE 수익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약세장에서 타 업종 대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좀 부각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큰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통신업종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 일단 지금 그 큰 전망은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상향 흐름을 전망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통신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글로벌 무선 통신주 평균이 그 PER이 18배라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요인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조금 규제, 보조금 경쟁 같은 그런 마케팅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할인이 계속 왔었는데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점차 사라진다면 한국 통신주만 유독 저평가될 그런 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좀 걱정되는 점은 이제 3분기부터 LTE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LTE 같은 그 통신에서는 이제 가입 기간이 보통 2년인데 첫 해는 이제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기간이고 두 번째에 이제 좀 그 투자했던 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기간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LTE가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다 3분기부터는 조금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주 동안 트렌드를 이끌어갈 업종은 어디 쪽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소재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통신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금융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스피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ECB가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이제 유동성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가 매력이 가장 뛰어난 금융주에 좀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이건 역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와 여행주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진 이유가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기 때 4분기에 이제 충당금을 다 샀기 때문에 1분기는 보통 성수기로 많이 보는데요. 요번에 그 실적이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이 속출하면서 뭐 STX라든지 드림허브 같은 데서 충당금 쌓은 효과가 이제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나온 다음에 3월 초 대비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가량 다 하락한 모습인데요. 6월 달에 대기업 신용 재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큰 상승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22의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또 4월 주택 거래량이 이제 좀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물린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발견한 다음에 이제 예약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 2분기가 또 여행업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5월부터 7월까지 예약률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금융주와 여행주 자세한 전략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두 업종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그 여행주 중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인 하나투어를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되던 주가가 10%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한 7만 1천 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이항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2분기 실적 우려가 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서 7월이 성수기인데 이제 여름 성수기에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환율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그 원화 강세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환율이 4월 초에 1140원 가던 게 지금 1100원 하향 돌파하면서 10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 원화 강세에 따른 그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또 9월 달에는 이제 대체휴일제가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통과가 예상된다면 그 전에 이미 그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매수가 좀 될 것으로 보는데 좀 걱정되는 점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번질 경우에는 이제 여행주에서도 이제 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확산 속도라든지 혹은 치사율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먼저 매수 호가는 한 7만 원을 잡겠습니다. 7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는 것을 삼겠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걸고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보였는데 저점 수준까지 이제 다시 빠진 7만 원이 매수가고 그 다음에 손절은 121선까지 내려간 한 6만 7천 원까지 가면 이제 더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손절가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STX그룹 측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핀란드와 프랑스 같은 유럽 조선소를 국내 자본이 사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들 조선소가 보유한 기술이 고급 기술인데다 부가가치도 높아 해외에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논리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LG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8.3%로 37.4%인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LG전자는 시장 점유율 1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정보위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프랜차이즈법 외에도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민원 건수는 총 3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TX그룹 구조조정 문제가 산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하는 계열 회사를 국내 자본이 사줄 것을 요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TX그룹 측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핀란드와 프랑스 등 유럽 조선소를 국내 자본이 사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이들 조선소가 보유한 기술이 고급 기술인데다가 부가가치도 높아 해외에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논리입니다. STX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핀란드 조선소는 최근에도 크루즈선을 한 척 수주해 건립하고 있다며 크루즈는 첨단 기술인데다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가 커서 우리나라 사업을 보호하면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에서 투자해 사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사도 싼 가격에 조선소를 사들일 수 있다며 PF 등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감안하면 틀림없이 돈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STX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유럽 조선소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는 국내 자본의 손에 들어가는 게 국익 차원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STX 다렌 조선소는 다렌시 정부로 처분까지 사실상 넘어간 상태로 모해사격인 STX 조선행을 살리기 위해서 거금을 들인 다렌 조선소를 중국에 넘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STX그룹의 SOS, 그만큼 매물로 내놓은 계열회사가 그룹에는 물론이고 조선업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 계열회사는 어떠한 곳인지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STX의 핀란드 트루크 조선소와 프랑스의 생나제르 조선소는 크루즈 선박과 방산 업무를 주로 생산합니다. STX에 따르면 핀란드 조선소는 현재 TUI사가 발주한 크루즈선 2척을 건조 중인데요. 두 조선소를 아래에 두고 있는 STX 유럽 법인의 수주 잔량은 10척에 금액으로는 32억 달러에 달합니다. STX 유럽의 지난해 크루즈 수주 잔량은 60만 2천 GT로 점유율이 2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칸티에리와 독일의 메이어 베르프트에 이어 3위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홈그라운드의 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 판매가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유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북미 시장에서 아이폰을 눌렀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이폰의 텃밭인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만에 애플에 재역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시리즈를 앞세운 LG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집계한 지난 1, 4분기 북미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8.9%, 9.4%로 애플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LG를 합하면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은 38.3%로 애플을 앞지릅니다. 지난해 3, 4분기 양사의 점유율 합계치가 36.7%로 애플을 처음으로 누른 이후 4분기 애플에 역전당했으나 2분기만 다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하며 같은 기간 7.1%포인트나 감소한 애플과의 격차를 8.5%포인트로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9월 아이폰 5를 출시 후 유독 북미 시장에서 애플에 크게 밀렸던 삼성은 빠르게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세계 시장에 이어 올 연말 애플을 누르고 북미 시장 1위에 등극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A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도 애플과의 격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시장 8위에서 3위로 올라선 LG전자는 원지전자도 1분기 10% 육박하는 점유율로 북미 시장 3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횡포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한 국회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과 정년 60세 연장에 이어 또 경제와 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7일 대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를 잇따라 열어 각각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또 대기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 발표를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의 첫 카드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법을 처리해 7일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점은 그만큼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점일 텐데요. 수치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시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분쟁조정 실적 현황에 따르면 1, 4분기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은 모두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도급 관련 분쟁이 전년 1사분기보다 65% 급증한 139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용준의 골드박스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AMOLED 공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의 특성이 어떤 것이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MOLED 공정 단계별로 장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었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그 업종이나 이 테마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업체들 그리고 수혜 업체들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그거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해내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 공정별로 나눠서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이쪽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TFT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TFT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TFT 백플랜 과정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표현을 해드렸던 것들이 이제 왼쪽에 생겨 있는 TFT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TFT의 구조, 그러니까 게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LCD하고의 구조 변화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절연막을 구성하는 그 소재가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공정별, 단계별 이제 장비들이 좀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 ELA 장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LCD 같은 경우에는 그 비결정지 실리콘, 그러니까 ASI로 표현되는 ASI 과정의 그 어떤 절연막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TFT AMOLED 가는 과정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그 폴리실리콘, 그 다결정 폴리실리콘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정질 실리콘을 PCVD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착을 해갖고요. 여기다 이제 엑시머 레이저로 표면 스캐닝을 한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장비를 통해서 비결정질 실리콘을 다결정질 폴리실리콘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좋은 물질로 소재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이게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절연막을 구성하는 실리콘 자체가 폴리실리콘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그 열 처리를 통한 어떤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이 물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결국은 A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비결정지 실리콘을 그 실리콘으로 변환하는 ELA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이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ELA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면요, 중간에 튀어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미세한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을 잘 다듬어 줘야지 많이 이런 TFT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HDP 그러니까 고밀도 플라스마 식각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식각을 해줘야지만이 이 TFT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각 장비로는 거의 국내 독점적 지위,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결국 ICD다. 그래서 ELI 장비, HDP 장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얘기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어떤 얘기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FT 장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컬러 구형 공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구형 공정은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맨 밑에 이제 글라스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위에 TF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FT를 이제 엎어가지고 여기까지 완성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 유기물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입히는 과정에서의 과정들을 증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이제 윗부분에 설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증착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컬러 구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부분이 가장 그 AM OLED를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잘 돼야지만이 그 컬러 구현이 잘 되고요. 결국은 특성과 수율, 그러니까 AM OLED의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증착기, 그러니까 이 유기물 재료를 증착하는 장비는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서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SFA와 AP 시스템이 현재 이거에 대한 관련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기물 증착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 방법은 현재는 FM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MM 방식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휘어지는 문제라든지 가공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가기 위해서 판이 휘어지는 문제라든지 미세 가공을 할 때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ITI 방식이라는 것과 그 백색 OLED 방식, 이거는 이제 LG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ITI 방식을 지금 장비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AP 시스템 그리고 백색 OLED 관련한 부분은 LG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장비 개발은 SNU, ICD, SFA가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봉지공정, 차폐공정, 봉지공정인데요. 봉지공정은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나 산소에 대해서 유기물질이 만약에 노출되게 되면 이게 수명이 급격하게 그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들, 그래서 덮개를 씌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덮개를 씌우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마더글라스의 전면적인 덮개를 씌우는 1단계 과정에서는 AP 시스템의 장비가 거의 독점적이고요. 그리고 셀 단위 절단 직전에서의 보통 이제 이 판 자체를 갖다 원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셀 단위로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2단계 장비로서는 LTS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업체들까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